이건희 회장의 별세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거침없는 행보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경쟁사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미래 사업에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50대 젊은 사장단을 본격 기용하며 뉴 삼성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것입니다. 삼성의 이 같은 결정은 안정 속 성장을 택했다는 평가인데요. 개발 전문가들을 승진시켜 전진 배치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가전사업의 성장과 혁신을 이끈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핵심 사업인 반도체 비즈니스 개발과 제조 경쟁력 강화를 이끈 부사장을 사장 승진과 함께 사업부장으로 과감히 보임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신임 CTO로는 극자외선 공정 등을 도입한 정승희 반도체 공정 전문가를 DS 부문 파운드리 사업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과주의 인사도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눈에 띄는데요. 올해 1월 생활가전 사업부장으로 부임된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이재승 신임 사장은 삼성전자 창립 이래 생활가전 출신 최초의 사장 승진자가 됐습니다. 이외에도 서울대 전자공학 박사 출신의 메모리 공정설계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2017년 3월 메모리 사업부장을 맡아 절대 우위 경쟁력을 발휘하며 글로벌 초격차를 이끌어온 진규영 사장도 종합기술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기존 LCD에서 QD 디스플레이로 전환하는 모멘텀을 맞이하며 2025년까지 무려 13조 1000억 원을 QD 디스플레이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에 따라 카이스트 전자공학 박사 출신으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D램 개발실장, 전략 마케팅 팀장, DS 부문 미주 총괄을 역임한 반도체 설계 전문가 최주선 신임 대표를 선임해 QD 디스플레이 투자에 힘을 실으려는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 같은 삼성의 인사 개편은 성과주의 인사와 함께 미래를 대비한 새로운 혁신과 도전을 이끌 세대교체 인사를 실현한 것인데요. 현실에 안주하다 몰락해버린 일본의 소니와 달리 1위를 독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위기의식을 잃지 않고 발전하려는 삼성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실제로 신제품 출시가 늦어진 애플 덕분에 지난 가을은 온통 삼성의 동무대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기대하지 못했던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선전이 돋보였습니다. 원래 애플은 매년 9월 새 아이폰 시리즈를 출시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아이폰 12 출시를 10월로 연기한 데다가 아울러 미국의 추가 제재에 따른 화웨이의 부진으로 삼성전자의 시장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스마트폰은 갤로트 20 울트라였습니다. 갤럭시 S20 플러스도 4위를 차지했고 갤로트 20도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테리티즈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올해 3분기에만 340만 대를 출하해 72.3%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은 줄곧 60% 안팎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분기 점유율이 7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조 스마트폰 애플의 본고장인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올 3, 4분기 33.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애플의 30.2%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차지한 것은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심지어 일본까지도 삼성의 열기는 번졌는데요. 일본 시장조사업체 MM 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는 일본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약 10%대 점유율로 애플 샤프에 이어 3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TV 시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TV 시장에서는 LG까지 가세하면서 삼성이 끌고 LG가 밀어가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전문 시장조사업체 DSCC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글로벌 프리미엄 TV 출하량은 38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71% 증가한 것이고 전분기인 2분기와 비교해서도 64% 성장한 수치입니다. 아니 TV 시장이 지난해보다 71% 증가했다고요? 코로나로 불경기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올 3분기 전세계 프리미엄 TV 시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위축된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펜트업 효과를 등에 업고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게다가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TV라도 좋은 제품으로 보자는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50인치 미만 크기의 TV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49인치 미만 LCD TV 출하량은 전년 대비 220% 늘었고 49인치에서 50인치 크기 LCD TV도 113%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OLED TV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QLED TV와 미니 LED TV를 포함한 LCD TV의 매출은 27% 증가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QLED TV를 앞세워 판매량을 전년 대비 90% 증가했고 이 기간 매출 점유율은 무려 47%를 기록했습니다. LG전자 또한 OLED TV를 앞세우며 22%의 매출 점유율을 기록했고 세계 2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출하량 또한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과 LG가 전세계 TV 시장을 휩쓸고 있다는 것입니다. 혁신하지 못해 몰락해버린 일본의 소니는 11%의 매출 점유율을 기록하며 3위를 기록했습니다. 소니가 3위를 차지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격차는 더 늘어나 대한민국 글로벌 기업들이 전세계를 휩쓰는 현상은 가중될 전망인데요. 그 자신감의 원천은 바로 반도체에 있습니다.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인 삼성전자는 내년 낸드 플래시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이 낸드 플래시가 뭐냐 하면 전원이 꺼지면 저장된 자료가 사라지는 D램이나 S램과는 달리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메모리에 데이터가 계속 저장되는 플래시 메모리의 일종으로 데이터의 저장 및 삭제가 자유롭습니다. 최근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 2위, 5위 업체들과 의 점유율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인베스터스 포럼 2020에 따르면 낸드 플래시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30%에서 35%를 기록할 전망이며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투자는 시장 수요를 상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 관련 뛰어난 기술력과 높은 수익성을 강조하며 점유율 확대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시장 진입과 관련해선 위협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누구나 시장에 뛰어들 수는 있지만 짧은 기간 내에 양산이 불가능하다. 시장에 들어서려면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플레이어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데 새로운 경쟁자는 기술 장벽부터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위협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적용한 D램 생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나왔습니다. 2025년 이전에 6억 화소 제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것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억 800만 화소 제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파운드리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3년 전에 비해 고객사 수가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선 1.6배, 고성능 컴퓨팅은 2.3배 증가했다며 고객군이 다양해 TSMC보다 불리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화수소로 삼성의 발목 한번 잡아보겠다던 일본에서는 민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자국의 스마트폰 시장까지 잠식당하고 있으니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을 감출 수가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일본은 반도체 분야에서 어떤 조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중국이랑 손잡고 있습니다. 중국 포털 바이두는 중국 반도체의 빠른 진격에는 백전노장 일본인이 있다는 기사를 올렸는데요. 칭화유니의 자회사 서한 칭화유니가 8GB의 DDR4램을 공개했는데 그 배경에 일본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두는 72세 일본인인 사카모토 유키오 전 엘피다 메모리 사장이 작년 11월 칭화유니그룹의 고급 부총재 겸 일본 지사장으로 취임해 D램 개발에 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카모토는 한때 한국 타도를 외치며 일장기 반도체인 엘피다를 이끈 인물입니다. 사카모토는 최근 일본 이온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봄 경쟁력 있는 D램을 내는 게 목표라며 일본인 최고 개발자 100명을 모으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불화수소로 인한 타격이 없다 보니 이제는 중국 가서 붙어먹는 일본,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니 일본인 여러분, 한국에 타격 못 입히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 가서 붙어먹는 거예요? 뭐요? 타도 한국? 웃기고 자빠졌네.
기술 초격차 못 들어봤어요?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기술력이 아니에요. 일본만으로는 안 되겠다며 중국까지 가서 꼴값 떨고 있는 거 보면 참 세상 살기가 쉽지 않나 보다. 적선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가도 전에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기부받고 먹튀한 게 생각나서 적선은 못 해주겠습니다. 삼성과 LG가 글로벌 시장을 싹 다 휩쓸고 있는데 사실 보면서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어요. 인구도 적고 땅덩어리도 작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세계를 점령하는 기업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지금도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대한민국 기술 노동 산업 역군 여러분, 항상 건강에 주의하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린츠와의 유럽 축구 영맹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제2조 5차전에서 시즌 12호 골을 터뜨리면서 다시 한번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해당 경기는 3대3 동점으로 비기며 결국 토트넘은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손흥민은 오스트리아 린츠의 린처 경기장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1대1 동점인 상황에서 후반 11분 역전골을 터뜨렸고,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는 손흥민의 해결사 본능이 돋보였다고 영국의 언론 매체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린츠의 수비진이 후방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을 놓치자 미드필더 은돔벨레가 공을 잡았고, 그 순간 손흥민은 빠른 속도로 상대방 수비진 오른쪽 뒷공간으로 치고 들어가 은돔벨레의 스루 패스를 받아냈습니다.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한 번 더 드리블을 한 다음 상대 골대 왼쪽 구석을 향해 오른발 슈팅을 날렸고, 그대로 골망을 가르면서 경기의 흐름을 토트넘으로 가져왔습니다. 올 시즌 유로파리그 세 번째 골로 프리미어리그 9골까지 합치면 시즌 12호 골이자 토트넘이 후반전 초반 린츠의 공세에 고전하던 상황에서 나온 귀중한 득점이었습니다. 상대팀인 린츠는 경기 초반부터 예상보다 강한 공격 모습을 보이며 토트넘을 압박했지만 손흥민 같은 특급 공격수를 경기 내내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원샷 원킬 손흥민의 킬러 본능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는데, 해당 경기에서 손흥민이 첼시전 90분에 이어 린츠전 56분 만에 터뜨린 첫 슈팅이었고,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슈팅 대비 득점 비율이 가장 높은 손흥민 선수답게 그대로 슈팅은 골문을 갈랐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결승골을 제외하고 단 한 차례의 슈팅을 때리지 않았는데 스프린트나 패스로 강한 영향력을 보였으나 슈팅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월드 클래스 공격수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골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서도 단 한 개의 슈팅을 골로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손흥민의 클래스를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영국 BBC는 토트넘의 두 번째 골 장면에 대해서 손흥민을 믿었지라면서 손흥민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실수하지 않고 침착하게 깔리는 슈팅을 날렸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풋볼 런던도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지원을 시작하자 손흥민은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가레스 베일의 패스가 더 좋았다면 두 번째 골도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골로 경기 흐름을 다시 가져오는 데 성공했지만 경기 막판에 선수를 대거 교체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골을 허용해 무승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의 단짝으로 활약했던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경기에 빠지면서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은 오른쪽 게러스 베일, 왼쪽 루카스 모라와 함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32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는 린츠의 저항은 토트넘의 예상을 넘어버렸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펼치는 린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며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갔고 전반 막판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41분 매도허티가 공격 과정에서 미끄러지며 린츠에게 공을 내주는 실수를 범했고, 린츠의 빠른 역습 전개에 우왕좌왕하는 4위 25m 중거리 왼발 슈팅이 골로 연결되며 0대1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베일이 전반 47분 상대 핸드볼 파울로 얻은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1대1로 아슬아슬하게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11분 손흥민의 역전골 이후 승기를 찾자 선수를 대거 교체했습니다. 손흥민도 후반 37분 델레 알리와 교체됐는데 무리뉴 토트넘 감독으로선 오는 7일 예정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 대비해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수 5명이 모두 교체되면서 조직력의 균열이 생겼고 토트넘은 후반 39분 린치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후반 42분 토트넘의 알리가 페널티킥을 성공해 3대1을 만들었지만 후반 48분에 다시 골을 내주며 3대3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토트넘은 3승 1무 1패로 승점 10점을 확보했고 앤트워프에 이어 J조 2위를 유지하며 앤트워프와의 최종전 결과에 상관없이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아쉬운 경기를 뒤로 하고 경기 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손흥민은 이목을 집중받았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공격수 베일이 손흥민의 배려 덕에 프로 통산 200호 골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0대1로 뒤진 전반 추가 시간 상대 수비의 핸드볼 파울에 페널티킥이 선언됐는데 키커로 베일이 나섰고 침착히 이를 성공시키며 자신의 프로 통산 200호 골을 완성시켰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날 멀티골을 넣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일은 이날 경기가 끝난 뒤 토트넘 구단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전 페널티킥 상황이 발생하면 나와 손흥민 중 한 명이 차기로 돼 있었다. 페널티킥 상황이 찾아오자 손흥민이 기꺼이 양보해줬다. 덕분에 기쁘게 찰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던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 토트넘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을 극찬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해당 경기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지 못했는데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 경기력에 비해 결과가 좋았다면서 아쉬워했습니다. 이어 후반전이 전반전보다는 나았다. 몇몇 선수들은 개인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지만 몇몇 선수들은 아주 좋지 않은 경기력이었다. 우리가 이 경기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조별리그를 통과했다는 사실뿐이다고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과 호이비에르가 없었다면 우리는 조별리그 통과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과 호이비에르는 헌신하고 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경기든 선발로 나와 잘해주고 있다고 엄지를 지켜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트넘은 2021년 1월 10일에 예정된 경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상대하는 8부 리그 팀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던 것인데 토트넘의 응원가 가사를 패러디해 기대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영국 축구협회는 지난 1일 2020-2021 시즌 FA컵 3라운드 대진 추첨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은 논리그에 해당하는 8부 리그 마린 FC와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잉글리미 프리미어리그와 8부 리그의 맞대결로 이날 공개된 대진 중 가장 격차가 컸던 것입니다. 마린은 토트넘을 만나기 전에도 치열한 접전을 펼치며 FA컵 경기를 풀어왔습니다. 1라운드 골체스터와 경기에서 정규 시간 내 1대1 무승부를 거둔 후 승부차기에서 5대3으로 승리하며 2라운드에 진출했고 2라운드 워털루비를 상대로는 연장 접전 끝에 연장 후반 15분 극적인 골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리그 4부와 6부 리그 팀을 꺾고 힘겹게 3라운드에 오른 마린은 잉글랜드 최고 수준의 EPL에서 순위표 가장 상단에 있는 토트넘이라는 끝판왕을 만났게 됐습니다. 마린이 토트넘을 꺾고 4라운드에 진출하는 것은 상상 불가능할 정도라며 축구팬들은 입을 모으고 있을 정도로 가능성이 희박한 싸움이지만 마린은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를 만난다는 사실 자체로 이미 축제 분위기입니다. 급기야 마린은 공식 SNS 게시물에 코임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토트넘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마린 감독은 풋볼 데일리를 통해 이 사건을 최대한 즐기겠다라는 남다른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힘든 과정을 거쳐 3라운드에 오른 마린 FC가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과의 경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축제 분위기를 내고 있는 만큼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멀티골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 동료들과의 좋은 관계와 팀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는 손흥민 선수는 영국 땅에서 홀로 뛰고 있는 것이 아닌 전 세계 축구팬들과 함께하는 월드 클래스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